손이 떨렸다. 정수는 30년째 같은 자리에 걸려있던 남편의 영정사진을 그날 처음으로 똑바로 마주 보지 못했다. 복지관에서 돌아온 지 벌써 2시간이 지났는데도 심장은 여전히 20살 처녀처럼 뛰고 있었다. 아니야. 사람 잘못 봤을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혼잣말을 내뱉으며 정수는 부엌으로 가 찬물을 한 컵 들이켰다. 그러나 아무리 물을 마셔도 오후에 본 그 남자의 옆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반백의 머리, 구부정한 등 세월에 깎인 얼굴, 그런데도 정수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커피를 마실 때 새끼손가락을 살짝 세우는 그 버릇. 5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딱 하나의 습관. 태식 씨가 왜 거기에? 이야기는 그날 아침, 그러니까 정순이 처음으로 노인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서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딸 미영의 성화에 못 이겨 나선 길이었다. 엄마, 제발 집에만 있지 말고 좀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 아빠 가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방에만 계셔. 이 나이에 거긴 가서 뭘 해? 늙은이들끼리 앉아서 화투나 치는 데 아니냐. 요즘 복지관 그런 데 아니야. 노래 교실도 있고 서예도 하고 엄마 좋아하는 그림도 배울 수 있대. 정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로 정순의 하루는 텔레비전 소리와 벽시계 초침 소리로만 채워져 있었다. 자식들은 다 제 살 길로 흩어졌고 넓은 집은 조용해서 무서울 지경이었다. 그렇게 도착한 복지관 로비의 게시판 앞이었다. 수채화 교실 안내문을 들여다보던 정순의 어깨를 누군가 툭 스치고 지나갔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늙으면 눈이 어두워서.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다. 정수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돌렸다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남자는 이미 저만치 걸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이, 그 걸음걸이가 낯설지 않았다. 저기요. 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냈다. 그러나 남자는 듣지 못한 채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정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심장이 이유도 모르게 마구 뛰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남자가 정말 태식인지 아니면 그저 닮은 사람인지. 확신은 오후에 찾아왔다. 서예 교실 옆 휴게실에서였다. 정순이 자판기 커피를 뽑아 자리에 앉았을 때 맞은편 소파에 그 남자가 있었다. 종이컵을 든 남자의 새끼손가락이 살짝 세워져 있었다. 그 순간 50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태식 씨. 정순의 입술이 저절로 움직였다. 너무 작은 소리라 남자는 듣지 못했다. 그러나 정순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차오르고 있었다. 21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그의 봄이 떠올랐다. 방직공장 담벼락 아래에서 정순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던 청년.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던, 그래서 꼭 함께 살자던 그 약속.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정순의 아버지가 극구 반대했고 태식은 빈손이었으며 세상은 젊은 두 사람에게 너무 가혹했다. 정수는 부모가 정해준 남자에게 시집을 갔고 태식은 어느 날 말없이 고향을 떠났다. 그렇게 반세기가 흘렀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다가가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만약 저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아니, 알아보고도 모른 척하면 어쩌나. 그 사이 남자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정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휴게실을 나갔다. 정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그리고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장롱 깊은 곳을 뒤졌다. 낡은 손수건 한 장, 귀퉁이에 서툰 솜씨로 수놓아진 두 글자 태식. 50년 전 이별하던 날 그가 정순의 손에 쥐어준 것이었다. 아직도 이걸 못 버렸구나. 이 바보 같은 게. 정수는 손수건을 가슴에 꼭 품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오늘은 오늘만큼은 그 사람 앞에 다가가 보리라고. 그런데 정수는 알지 못했다. 그 남자 태식 역시 어제 그 휴게실에서 정순을 알아보았다는 것을. 알아보고도 차마 다가서지 못한 채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는 것을. 태식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복지관으로 향하는 정순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봄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하지만 정순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뜻밖의 소식이었다. 복지관 앞에 구급차가 서 있었다. 구급차의 붉은 불빛이 벚꽃잎 사이로 어지럽게 번쩍이고 있었다. 정수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재촉했다. 가슴 한구석이 까닭없이 서늘해졌다. 무슨 일이에요? 누가 다친 거예요? 복지관 직원이 사람들을 뒤로 물리며 다급하게 대답했다. 서예 교실에 나오시던 어르신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것이었다. 들것에 실려 나오는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정순의 다리가 풀썩 꺾였다. 태식 씨. 반백의 머리, 창백하게 식은 얼굴, 틀림없는 태식이었다. 정수는 들것을 붙잡으려 했지만 구급대원들은 이미 그를 차 안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정수는 아무 생각 없이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다. 보호자냐고 묻는 대원에게 정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까지 가는 15분이 50년보다 길게 느껴졌다. 정수는 흔들리는 차 안에서 태식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쌌다. 이제 겨우 다시 만났는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안 돼. 응급실 앞 복도. 정수는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2시간을 꼬박 기다렸다. 의사가 나왔을 때 정수는 벌떡 일어섰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잠시 안정을 취하면 곧 깨어날 거라고. 정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을 뻔했다. 그런데 의사가 덧붙인 한마디가 정순의 귓가에 걸렸다. 보호자분이시면 잠시 후에 진료실에서 따로 뵙자는 말이었다. 뭔가 이상했다. 단순히 쓰러진 것뿐이라면 굳이 따로 이야기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정순이 병실로 들어섰을 때 태식은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다. 링거줄에 매달린 그의 손등은 주름지고 검버섯이 피어 있었다. 정수는 조용히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23살의 태식이 이 주름진 얼굴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태식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정순의 얼굴을 보았다. 정순이. 50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다. 갈라진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알아봤네요. 어제 나 못 본 척한 거 아니었어요? 태식은 힘없이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의 눈가가 붉게 젖어들었다. 봤지. 어떻게 못 알아봐. 50년을 하루도 안 잊었는데. 그런데 왜 도망갔어요? 왜?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천장만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정수는 더 캐묻지 않았다. 그저 그의 손을 다시 잡았다. 이번엔 태식도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자네 손 여전히 따뜻하구먼. 태식 씨 손은 왜 이렇게 차가워요? 아직 봄인데. 두 노인은 한동안 말없이 손만 잡고 있었다. 창밖으로 벚꽃잎이 눈처럼 날렸다. 그 고요한 순간을 깨뜨린 것은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한 남자였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연락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태식의 아들 성재였다. 그는 급히 들어오다가 침대 옆에 앉은 낯선 노인을 보고 멈칫했다. 누구시죠? 정수는 얼른 태식의 손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얼굴이 붉어졌다. 아, 나는 그저 복지관에서 알던 사람인데 쓰러지시길래. 아, 그러시군요.
신세를 졌네요. 감사합니다. 성재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에는 미세한 경계가 담겨 있었다. 정수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괜히 가슴이 오그라들었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요. 몸조리 잘하세요. 정순이 돌아서려는데 뒤에서 태식의 목소리가 붙잡았다. 정순이, 정순이 돌아보자 태식은 잠시 아들의 눈치를 살피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다. 고마워 와줘서. 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내내 방금 그 아들의 경계하던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아까 의사가 했던 말도 보호자와 따로 할 이야기가 있다던 그 말. 정순이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였다. 진료실 쪽에서 성재가 의사와 나누는 대화가 반쯤 열린 문틈으로 흘러나왔다. 정수는 걸음을 멈췄다. 엿들으려던 것은 아니었다. 그저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드님, 아버님 상태는 보호자분이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지난번 검사 결과 말인데요. 네, 말씀하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순의 심장이 다시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손수건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50년 만에 되찾은 사람이 이제 겨우 손을 다시 잡았는데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니 정수는 어떻게 집까지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자신의 방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다. 손에는 그 낡은 손수건이 다시 쥐어져 있었다. 병원 복도에서 주워온 것이었다. 언제 다시 손에 쥐었는지도 몰랐다. 시간이 많지 않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정수는 밤새 뒤척였다.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올 때까지 그의 창백한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며칠 뒤 태식이 퇴원했다는 소식이 복지관에 돌았다. 정수는 서예 교실에도 수채화 교실에도 마음을 붙이지 못했다. 그저 태식이 다시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태식이 복지관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전보다 야윈 얼굴이었다. 그러나 정순을 발견하자 그는 처음으로 먼저 다가왔다. 요 며칠 자네 얼굴이 자꾸 눈에 밟혀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네. 몸은요, 이제 괜찮은 거예요? 태식은 대답 대신 그저 옅게 웃었다. 그 웃음이 정순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두 사람은 복지관 뒤편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활짝 핀 벚나무 아래였다. 한동안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그저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만 바라보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식이었다. 그때 말도 없이 떠나서 미안했네. 50년을 그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어.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다 지난 일인데. 아니야, 소용이 있어. 나한테는 그게 평생의 짐이었으니까. 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50년 전 이야기를 꺼냈다. 정순의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끝내 허락받지 못했던 그날, 빈손으로는 정순을 불행하게 만들 것 같아 도망치듯 떠났다는 것을. 도시로가 밑바닥부터 악착같이 일했고 겨우 자리를 잡았을 무렵엔 이미 정순이 시집을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그래서 나도 아무하고나 혼인을 했지. 정 붙일 데가 없어서 그 사람한테는 참 미안한 일이었어.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10년 전에 먼저 갔어, 병으로.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가 서로를 잊지 못한 채 각자의 자리에서 늙어온 세월이었다. 나도 그래요. 우리 그이한테 나쁜 사람이었죠. 정을 다 주지도 못하고 살았으니까. 태식이 정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두 노인의 눈이 마주쳤다. 정순이, 내가 염치 없는 소리 하나 해도 되겠나? 말해봐요. 남은 시간이라도
자네 곁에 있고 싶어. 하루가 됐든 한 달이 됐든.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다. 그러나 정순은 애써 웃으며 태식의 손을 잡았다. 남은 시간이라니 그런 소리 마요. 우리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태식은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정순의 손을 조금 더 꼭 쥘 뿐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복지관에서 만났다. 함께 서예를 배우고 나란히 앉아 수채화를 그리고 점심을 나눠 먹었다. 50년의 공백이 하루하루 조금씩 메워지는 듯했다. 정순의 얼굴에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다. 딸 미영은 그런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챘다. 엄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완전 폈네. 좋은 일은 무슨, 그냥 복지관 다니니까 사람도 만나고 하는 거지. 아니야, 엄마 이렇게 웃는 거 진짜 오랜만에 봐. 아빠 돌아가시고 처음이야. 정수는 딸에게 태식의 이야기를 차마 꺼내지 못했다. 아직은 조금 더 이대로 두고 싶었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감추려 할수록 더 빨리 드러나는 법이었다. 어느 날 오후 정순과 태식이 복지관 앞에서 손을 잡고 걸어 나오던 그 순간이었다. 하필 그 앞을 미영이 차를 몰고 지나가고 있었다. 미영은 급하게 차를 세웠다. 창문 너머로 자신의 어머니가 웬 낯선 노인과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똑똑히 보였다. 엄마? 정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잡고 있던 태식의 손을 저도 모르게 놓아버렸다. 미영이 차에서 내렸다. 그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엄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 어르신은 누구시고?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식이 대신 나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나는 복지관에서 어머님과 알고 지내는 사람인데. 그냥 아는 사이인데 손을 잡고 다니세요? 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오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리기 시작했다. 미영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아니, 여기서 말해. 엄마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아빠 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아빠라는 말에 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태식은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굽은 어깨가 유난히 더 작아 보였다. 정수는 딸과 태식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서 있었다. 벚꽃 잎이 세 사람 사이로 무심하게 흩날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모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다. 미영은 운전대를 꽉 쥔 채 앞만 노려보았고 정수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거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참았던 미영의 말이 터져 나왔다. 엄마 도대체 언제부터야? 그 어르신이랑. 얼마 안 됐어. 복지관에서 만난 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손을 잡고 다녀? 엄마, 정신 좀 차려. 그 나이에 무슨. 그 나이가 어때서 나이 먹으면 사람이 외롭지도 않은 줄 아니. 정순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힘이 실렸다. 미영이 잠시 멈칫했다. 외로우면 나한테 말을 하지. 아니면 언니한테 전화라도 하든가. 왜 하필 그런 식으로. 너희들한테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니. 다들 제 사는 게 바빠서 한 달에 전화 한 통 하기도 힘든데. 그 말에 미영은 입을 다물었다. 뼈아픈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정수는 소파에 지친 듯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미영아, 그 사람 사실은 50년 전에 알던 사람이야. 뭐? 내가 내 아빠한테 시집 오기 전에 서로 좋아했던 사람이야. 집안 반대로 헤어졌던. 미영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였다. 그럼 첫사랑이라는 거야? 엄마 지금 그 나이에 첫사랑이랑? 그래, 5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니. 미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잘못됐지. 엄마, 그 어르신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 자식은 몇인지, 재산은 있는지. 요즘 그런 노인들 사기치는 거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태식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50년 만에 만났다며. 50년 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엄마가 어떻게 아냐고. 정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미영의 말이 아프게도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순 역시 태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식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그 비밀을 정수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엄마, 나 부탁이야. 그 어르신 그만 만나? 응?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눈가가 붉어졌다. 미영아, 엄마는 이제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니? 남은 인생, 나도 좀 웃으면서 살면 안 되겠니? 미영은 어머니의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러나 쉽게 물러설 수는 없었다. 알았어. 그럼 나도 그 어르신 한번 만나볼게. 어떤 사람인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그 무렵 태식의 집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성재는 아버지가 요즘 부쩍 자주 외출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대가 병원에서 봤던 그 노인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아버지, 그 복지관 아주머니 말인데요. 자꾸 만나신다면서요. 그래, 좋은 사람이다. 아버지, 지금 몸도 그런데 무슨 연애를 하세요. 남들이 보면 웃어요. 태식은 아들의 말에 잠시 씁쓸하게 웃었다. 성재야, 아비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그동안 나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살았다. 이번만큼은 좀 봐주면 안 되겠냐?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치료 잘 받으면 얼마든지. 성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역시 아버지의 병을 알고 있었기에 함부로 반대할 수만은 없었다. 그러나 성재에게는 아버지의 연애를 마냥 두고 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 작지 않은 재산과 그 재산을 노리고 성재에게 접근한 사람들의 존재였다. 성재는 그 낯선 노인이 혹시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고 있었다. 그렇게 양쪽 자식들의 경계 속에서 정순과 태식의 만남은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미영이 태식을 직접 만나겠다며 복지관으로 찾아왔다. 하필 그날 성재도 아버지를 데리러 복지관에 와 있었다. 두 자식이 벚나무 아래 벤치에 나란히 앉은 노부부 앞에서 마주친 것이다. 우리 엄마한테서 좀 떨어지세요, 어르신. 그건 저희 아버지한테 할 소리 아닙니까? 먼저 접근한 게 누군데요? 두 사람의 언성이 순식간에 높아졌다. 정순과 태식은 자식들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의 손만 꼭 잡았다. 벚나무 아래 두 자식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롭게 부딪혔다. 접근이라뇨. 오히려 그쪽 아버님이 우리 엄마 꼬드긴 거 아니에요? 꼬드기다뇨.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우리 아버지가 그럴 분으로 보입니까? 그럼 우리 엄마는 그럴 사람으로 보이고요? 오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태식이 힘겹게 벤치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만들 하게. 야윈 노인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무게가 있었다. 두 자식이 동시에 입을 다물었다. 자네들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우스워 보이나? 늙은이들이 주책맞게 정분이나 났다고. 태식은 가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나는 이 사람을 50년 전부터 알았네. 50년을 하루도 못 잊고 살았어.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 성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50년 전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내 어미랑 혼인하기 전에 내가 마음에 품었던 사람이다.
집안 반대로 헤어졌던 성재는 충격을 받은 듯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미영 역시 태식의 이야기에 잠시 말을 잃었다. 정순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딸의 팔을 조용히 붙잡았다. 미영아, 엄마가 부끄러운 짓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오래전에 놓친 인연을 다시 만난 것뿐이야. 미영은 어머니의 젖은 눈을 마주 보았다. 화를 내려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 성재가 냉정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좋습니다. 두 분 사연은 알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성재는 정순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 눈빛이 서늘했다. 아주머니, 혹시 우리 아버지 재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재산이요? 모르는 척 하실 것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렇게 없는 분 아니에요. 요즘 그런 거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정순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나는 그 사람 재산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말이야 누구나 그렇게 하죠. 그 순간 태식이 아들의 팔을 세게 붙잡았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성재야, 그 입 다물지 못해. 태식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는 아들을 노려보았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네가 알아? 이 사람은 50년 전에도 나 빈털터리일 때 나를 좋아했던 사람이야. 재산? 이 사람 눈에 그런 게 보였으면 그때 나를 택했겠니? 태식의 목소리가 격해지자 정순이 다급히 그를 붙잡았다. 태식 씨, 진정해요. 흥분하면 몸에 안 좋아요. 그러나 이미 늦었다. 태식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지더니 가슴을 움켜쥐었다. 태식의 몸이 옆으로 기울었다. 정순이 비명을 지르며 그를 붙잡았다. 태식 씨. 성재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버지에게 달려들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미영이 급히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다. 벚나무 아래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정수는 쓰러진 태식을 끌어안은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이렇게. 다시 울리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 며칠 전과 똑같은 그 소리가 정순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이번에는 성재가 아버지의 곁을 지켰다. 정수는 미영의 차를 타고 그 뒤를 따랐다. 정수는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딸의 옆자리에서 그저 손수건만 꼭 쥐고 있었다. 미영은 그런 어머니를 힐끔 바라보았다. 조금 전 태식이 어머니를 향해 쏟아내던 그 절박한 말들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재산이 보였으면 그때 나를 택했겠느냐던 그 말. 엄마, 미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수는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 어르신 진짜로 엄마를 좋아하나 봐.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태식은 다시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다. 그리고 그날 정수는 미영과 성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더는 감출 수 없었던 그 비밀을 마침내 입 밖에 냈다. 사실은 저 사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나도 병원에서 우연히 들었어. 미영도 성재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성재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버지의 병을 알고는 있었지만 남의 입을 통해 그 시안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또 다른 아픔이었다. 응급실의 붉은 불빛 아래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응급실 앞 복도의 시간은 유난히 더디게 흘렀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각자의 마음 속에는 저마다 다른 무게의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성재였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과 사뭇 달라져 있었다. 아주머니, 아까는 제가 말이 지나쳤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자식된 도리로 그럴 수 있죠. 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화내시는 거 처음 봤어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는데. 성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그가 낮은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사실은 제가 아버지 재산 얘기를 그렇게 예민하게 꺼낸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재는 지친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그 돈을 노리고 몇 해 전부터 사방에서 사람들이 접근해 왔다는 것이었다. 먼 친척이라며 찾아와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던 사람,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아버지를 꿰던 사람, 성재는 그들을 막아내느라 진이 다 빠졌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 곁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겁이 났던 겁니다. 또 누가 아버지를 이용하려는 건가 싶어서.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미영도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 역시 어머니를 향해 비슷한 말을 쏟아냈던 것을 떠올렸다. 사기, 재산, 나이, 정작 두 노인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채 자식들은 저마다의 두려움만 앞세웠던 것이다. 성재 씨, 저도 우리 엄마한테 심한 말 많이 했어요. 그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자식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조금 전까지 으르렁대던 사이라는 게 무색할 만큼 이제는 같은 고민을 나누는 처지가 되어 있었다.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세 사람이 동시에 일어섰다. 다행히 이번에도 큰 고비는 넘겼다고 했다. 그러나 의사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이제는 정말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할 때라고 무리한 흥분이나 스트레스는 절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수는 그 말을 들으며 조금 전 자식들 앞에서 태식이 흥분했던 장면을 떠올렸다. 자신을 지키려다 그 사람이 목숨을 깎아낸 것이었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 곁에 있어서. 정순이 무너지듯 벽에 기댔다. 미영이 얼른 어머니를 부축했다.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 엄마 잘못 아니야. 잠시 후 태식이 안정을 되찾았다는 말에 정수는 병실로 들어갔다. 태식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정순을 보자 그는 힘겹게 손을 내밀었다. 미안하네. 또 이런 꼴을 보이고. 그런 말 마요. 다신 그렇게 흥분하지 말아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정수는 태식의 손을 잡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정순이, 내가 자네한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말해봐요. 나 죽고 나면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말게. 자네는 나보다 오래 살아야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정순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태식은 놀란 듯 정순을 바라보았다. 왜 자꾸 죽는 소리만 해요. 하루를 살아도 나는 당신이랑 웃으면서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나를 슬프게만 만들어요. 태식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그는 정순의 손을 조금 더 힘주어 잡았다. 그래, 미안해. 다신 그런 소리 안 할게. 그날 밤 병실 밖에서 미영과 성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부모의 마음을 자식의 잣대로 재려했던 자신들을 돌아보았다. 미영 씨, 우리 두 분이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지내시게 도와드리는 게 자식 도리 아닐까요? 저도 방금 그 생각했어요. 두 자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해와 경계로 시작된 두 집안이 이제야 비로소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정순도 자식들도 아직 알지 못했다. 태식이 그 병실에서 홀로 아들에게 남길 마지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태식이 퇴원한 뒤 두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미영과 성재는 부모의 만남을 더 이상 막지 않았다.
오히려 두 사람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런저런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봄이 무르익어 벚꽃이 지고 연두빛 새잎이 돋아나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정수는 매일 아침 태식의 집으로 향했다. 아들 성재가 출근하고 나면 정순이 태식의 곁을 지켰다. 함께 밥을 먹고 약을 챙기고 볕 좋은 오후엔 나란히 산책을 나갔다. 50년을 돌아온 두 사람의 하루는 그렇게 잔잔하고 따뜻했다. 정순이, 자네 이렇게 매일 오면 자네 딸이 뭐라 안 하나? 우리 미영이가 이제 태식 씨 좋아해요. 지난번엔 몸에 좋다고 홍삼까지 사다 놨더라고요. 태식은 그 말에 소리 내어 웃었다. 야윈 얼굴에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다. 고마운 일이지. 늙어서 이런 복이 다 있고. 두 사람은 거실 창가에 앉아 오후의 햇살을 함께 쬐었다. 정수는 태식의 어깨에 살며시 기댔다. 태식이 정순의 손을 감쌌다. 정순이, 나 소원이 하나 있어. 뭔데요? 자네랑 사진 한 장 찍고 싶어. 젊었을 때 우리 사진 한 장 못 남겼잖아. 정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정말 그랬다. 50년 전 두 사람에게는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없었다. 그래요. 찍어요. 우리도 이제 남들처럼. 그 다음 주말 미영과 성재는 두 노인을 모시고 사진관을 찾았다. 정수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었고 태식은 오랜만에 양복을 꺼내 입었다. 카메라 앞에 나란히 선 두 노인의 모습에 자식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사진사가 하나, 둘, 셋을 외치는 순간 태식이 정순의 손을 꼭 잡았다. 50년을 기다린 두 사람의 첫 사진이었다. 그날 저녁 태식은 유난히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자 그의 몸에 다시 이상이 찾아왔다. 성재가 급히 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겼다. 이번에는 예전과 무언가 달랐다. 의사는 성재를 조용히 불러 말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며칠, 어쩌면 그보다 짧을 수도 있다고. 성재는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정순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식을 들은 정순은 그 길로 미영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왔다. 병실에 들어선 정순은 침대에 누운 태식의 손을 붙잡았다. 태식 씨, 나왔어요. 정신 좀 차려봐요. 태식이 힘겹게 눈을 떴다. 정순을 알아본 그가 옅게 미소 지었다. 왔구먼, 우리 정순이. 사진 나오면 같이 봐야죠. 그거 보기 전엔 아무 데도 못 가요. 알았어요? 태식은 정순의 손을 힘없이 쥐었다. 그의 손끝에서 온기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듯 했다. 정순이, 그때 벚꽃 아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어찌 잊을 수 있을까? 기억하죠. 성공해서 돌아온다고 나랑 꼭 같이 살자고 했잖아요. 그 약속을 50년이나 늦게 지켰네. 그래도 지키긴 지켰지 않나. 그럼요. 지켰어요. 지켰고 말고요. 태식이 힘겹게 손을 들어 정순의 젖은 뺨을 어루만졌다. 자네랑 보낸 이 봄이 내 평생에 제일 행복했어. 정말이야. 정순은 그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미영과 성재도 침대 곁에서 함께 울었다. 태식은 마지막 힘을 다해 정순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50년의 그리움과 50년의 미안함, 그리고 마지막 봄의 행복이 모두 담겨 있었다. 정순아, 고마웠다. 그 말을 끝으로 태식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병실을 채우던 기계음이 한순간 길고 낮은 소리로 바뀌었다. 태식 씨, 눈 떠봐요. 사진 봐야죠. 태식 씨, 정순의 절규가 병실을 가득 메웠다. 창밖에는 마지막 남은 벚꽃잎 몇 장이 소리 없이 흩날리고 있었다. 태식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정수는 상주도 유족도 아니었다.
그저 조문객들 틈에 섞여 태식의 영정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볼 뿐이었다. 사진 속 태식은 며칠 전 사진관에서 찍은 그 모습이었다. 양복을 곱게 차려입고 옅게 웃고 있는 정수는 차마 그 앞에서 소리내어 울지 못했다. 자신에게는 울 자격조차 없는 것만 같았다. 발인을 마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에도 정수는 빈소 앞을 떠나지 못했다. 그런 정순에게 성재가 조용히 다가왔다. 아주머니, 아버지가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성재가 내민 것은 하얀 봉투 하나였다. 겉면에 서툰 글씨로 정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태식이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쓴 편지였다. 이걸 언제? 병실에서 며칠에 걸쳐 쓰셨습니다. 아주머니한테 꼭 전해드리라고 몇 번을 당부하셨어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차마 그 자리에서는 열어볼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오랫동안 봉투를 어루만지기만 했다. 그리고 밤이 깊어서야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 위에는 힘겹게 눌러 쓴 태식의 글씨가 빼곡했다.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편지를 소리내어 읽어내려갔다. 정순이 보게. 이 편지를 자네가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자네 곁에 없겠지. 50년 전 자네를 두고 떠나던 그날 나는 매일 밤 후회하며 살았네.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하고. 그런데 늙음하게 자네를 다시 만나고 나는 알았어. 그 5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 세월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애틋하게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거라고.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편지지 위로 뚝뚝 떨어졌다. 정순은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훔치며 다시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자네랑 보낸 이 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네. 짧아서 더 눈부셨어. 후회는 없어. 다만 한 가지, 자네를 홀로 두고 가는 것만이 마음에 걸려. 그러니 부탁하네. 나 없다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꼭 사람들 속에서 웃으며 지내게. 그게 나를 위한 일이야.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내가 꼭 먼저 자네를 찾아가겠네. 그때는 50년씩 돌아가지 말고 처음부터 함께 살자고.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자네를 만난 건 내 평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네. 고마웠어, 정순이. 정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품은 채 밤새 흐느꼈다. 창밖으로 벚꽃이 다 진 자리에 푸른 잎만 무성하게 돋아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정수는 태식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다시 방 안에만 틀어박혔다. 밥도 넘기지 못했고 잠도 이루지 못했다. 딸 미영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었다. 엄마, 제발 뭐라도 좀 먹어. 이러다 엄마까지 쓰러지겠어. 나는 괜찮아. 그냥 나 좀 혼자 두렴. 미영은 야위어 가는 어머니를 보며 애가 탔다. 어떻게든 어머니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재가 정순의 집을 찾아왔다. 손에는 액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사진관에 맡겼던 그날의 사진이 나온 것이었다. 아주머니, 아버지랑 찍으신 사진 나왔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받아들었다. 사진 속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자신과 양복을 입은 태식이 나란히 서 있었다. 두 사람 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다. 그 순간 태식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정순의 귓가에 다시 울렸다. 사진 나오면 같이 봐야 한다던 그 약속. 우리 결국 같이 봤네요. 태식 씨, 결국 봤어. 정수는 액자를 끌어안고 오래도록 울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지난 며칠간의 눈물과는 조금 달랐다. 슬픔에 무너지는 눈물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남긴 사랑을 비로소 받아들이는 눈물이었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밥을 한 그릇 다 비웠다. 그리고 태식이 남긴 편지를 다시 한번 조용히 읽었다.
사람들 속에서 웃으며 지내라던 그 마지막 당부를. 계절이 바뀌었다. 벚나무에 무성했던 잎이 물들고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정수는 태식의 당부대로 다시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발걸음이 무거웠다. 태식과 함께 앉았던 벤치, 나란히 배우던 서예 교실, 그 모든 곳에 그의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수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 흔적들을 하나하나 마주하며 조금씩 그 사람을 마음에 묻어갔다. 정수는 수채화 교실에 다시 등록했다. 태식과 함께 배우다만 그 그림을 마저 완성하고 싶었다. 그리고 정순이 처음으로 완성한 그림은 활짝 핀 벚나무 아래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뒷모습이었다. 그 무렵 성재도 종종 정순을 찾아왔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여인은 서로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주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아주머니,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이걸 찾았습니다. 성재가 내민 것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다. 세월에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 23살의 태식이 방직공장 담벼락 아래 서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순이와 만나던 곳, 언젠가 이 사람과 다시 여기 오리라. 정수는 그 사진을 보며 참았던 눈물을 다시 흘렸다. 이 사람, 이걸 50년을 품고 살았구나. 아버지 지갑 속에 늘 이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어머니 사진인 줄로만 알았어요. 정수는 그 사진을 태식과 함께 찍은 사진 옆에 나란히 두었다. 50년 전의 청년과 50년 후의 노인이 그렇게 한자리에 모였다. 어느 날 미영이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후회 안 해? 그 어르신 만난 거. 결국 이렇게 아프게 헤어졌잖아. 정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후회? 아니, 하나도 안 해. 그 세 사람 만나서 엄마가 다시 웃을 수 있었어. 50년 만에 진짜 나로 살아봤어. 그 짧은 봄이 엄마한테는 평생이었다. 미영은 어머니의 그 말에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정순의 얼굴에서는 슬픔이 조금씩 옅어져 갔다. 대신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사랑했던 기억이 따뜻하게 자리 잡았다. 정수는 매일 아침 태식과 찍은 사진에 인사를 건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태식 씨, 나 오늘도 웃으면서 잘 살게요. 당신 부탁대로. 그리고 정수는 복지관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갔다. 서예 교실에서 붓글씨를 쓰고 노래 교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주기도 했다. 태식이 남긴 사랑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계절이 또 한 바퀴를 돌았다. 다시 봄이 왔다. 복지관 뒤편, 그 벚나무에 다시 꽃이 피기 시작했다. 정수는 태식과 함께 앉았던 그 벤치를 다시 찾았다. 손에는 태식과 함께 찍은 사진 액자가 들려 있었다. 태식 씨, 벚꽃이 또 폈어요. 당신이랑 처음 만났던 그 봄처럼. 정수는 사진을 벤치 옆에 살며시 세워두었다. 마치 태식이 곁에 앉아 있는 것처럼. 벚꽃잎이 두 사람의 사진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다. 정수는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미소 지었다. 슬프지 않았다. 그저 그 사람과 함께했던 그 봄이 다시 곁에 온 것만 같아 벅찼다. 그때 저 멀리서 미영과 성재가 나란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두 자식은 이제 남이 아닌 한 가족처럼 정순에게 다가왔다. 엄마, 여기 있었네. 한참 찾았잖아. 아주머니, 오늘 벚꽃 축제 한다는데 같이 구경 가시죠?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두 사람을 향해 환하게 웃었다. 그래, 가자. 태식 씨도 데리고. 정수는 사진 액자를 가슴에 꼭 안았다.
세 사람은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나란히 걸어갔다. 50년을 돌아 만난 사랑은 짧았지만 그 사랑이 남긴 온기는 그렇게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었다. 그 봄이 지나고 또 여러 번의 계절이 흘렀다. 정순의 하루는 이제 더 이상 텔레비전 소리와 벽시계 초침 소리로만 채워지지 않았다. 아침이면 복지관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렸고 저녁이면 미영과 성재가 번갈아 찾아와 함께 밥을 먹었다. 성재는 어느새 정순을 어머니처럼 따랐다. 명절이면 두 집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 상을 차렸다. 오해로 시작되었던 두 집안은 그렇게 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정순의 방 한쪽 벽에는 늘 세 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50년 전 방직 공장 담벼락 아래 서 있던 젊은 태식의 흑백 사진. 사진관에서 함께 찍은 두 사람의 첫 사진. 그리고 정순이 손수 그린 벚나무 아래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수채화. 정순은 매일 아침 그 사진들 앞에서 태식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다. 태식 씨, 나 오늘도 잘 지냈어요. 당신 부탁대로 웃으면서.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그저 오래 사랑한 사람을 향한 잔잔한 그리움만이 남아 있었다. 어느 봄날 복지관에 새로 나온 한 할머니가 홀로 벤치에 앉아 있었다. 얼마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 외로워 보이는 얼굴이었다. 정수는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용히 옆에 앉았다. 여기 벚꽃이 참 예쁘죠. 나도 처음엔 여기 나오기가 참 싫었어요. 그런데 나와 보니 사람 속에 있어야 사람이 사라지더라고요. 낯선 할머니는 정순의 따뜻한 목소리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오래전 딸 미영의 손에 이끌려 처음 이 복지관 문을 열던 자신의 모습이 그 할머니에게 겹쳐 보였다. 태식이 남긴 사랑은 그렇게 정순을 통해 또 다른 외로운 이에게로 흘러가고 있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벤치 위에서 두 노인은 오래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미영과 성재가 서로를 마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며 정순의 어깨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다. 정순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 아래 벚꽃이 부시게 흩날리고 있었다. 어디선가 50년 전 그 봄날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반드시 돌아오겠다던, 함께 살자던 그 젊은 청년의 약속. 정수는 나직이 미소 지었다. 그래요, 태식 씨. 당신은 결국 돌아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살았어요. 짧았지만 정말 함께 살았어요. 벚꽃잎이 정순의 미소 위로 다시 한번 눈부시게 흩날렸다. 50년을 돌아 만난 두 사람의 봄은 그렇게 영원히 정순의 마음속에서 지지 않는 꽃으로 피어 있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마침내 다시 만난 두 사람. 그러나 하늘이 허락한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짧아서 더 애틋했고, 짧아서 더 눈부셨던 그 마지막 봄. 어쩌면 사랑이란 얼마나 오래 함께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마주했느냐가 아닐까요? 세상은 두 사람에게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 물었지만 정순 씨는 그 짧은 봄을 통해 평생 잊고 살았던 진짜 자신을, 그리고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혹시 오래전에 놓아버린 소중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늦지 않았다고 정순 씨와 태식 씨가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신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소중한 마음 나눠주세요. 사연이 가슴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전해드릴 사연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두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